이제 이 문장 자체를 직역하면은 밋밋해요. 그래서 나는 희망한다, 너는 희망하라. 이걸 그 문맥 속으로 집어넣으면 나도 희망한다, 너도 희망하라. 이걸 조금만 더 세게 표현을 하면은 나 같은 놈도 희망한다, 너도 희망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알아들으시겠죠? 네. 근데, 먼저 우리가 이제, 희망이라는 용어가 요새 힐링도 많이 나오고요. 그렇죠. 희망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네. 그거 이제 우리가 직접 이제 알아보기 전에 어떤 분들 여기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속으로. 아, 희망 요새 너무 많이 떠드는데, 그거 뭐 희망 떤다고 되는 거야? 우리 하여튼 그런 것을 오늘 진하게 우리가 알아볼 거니까요.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면 좋겠고요. 그 전에 먼저 이 신부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지를 좀 한번 알아보도록 먼저 이분은 어떤 분인지. 근데 책에 보면 네. 키가 좀 크시진 않잖아요, 그죠? 작죠. 네. 180 안 되시죠? 어우. 고맙죠. 그렇게 얘기해주면 참 고맙죠. 네네네. 제가 미팅할 때 맨날 대학생 미팅하면 여자가 맨날 키 작다고 하면 아니 180 안 되는 건 똑같지 않냐고. 남자가 180. 근데 키 작은 이유가 네. 어릴 때 뭐 연탄 배달을 해서 그럴 때는 그렇게 사시는 게 힘드셨나요? 어릴 때? 어떠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 시골에서 서울로 이사를 왔어요. 남곡동이라고 아마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관악산 밑에 그 뒷산입니다. 거기서 철거민촌에 저희는 이제 시골에서 서울로 이사를 오니까 서울에 땅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철거민 딱지를 하나를 사가지고 그래서 이사를 왔는데 생계가 이제 막막하니까 우리 집에서 연탄집, 쌀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산비탈이에요. 이제 이 배달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대신 이제 배달을 해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딱 성장기 때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연탄 배달을 쌀 배달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집 그 체형을 이렇게 보면은 전부 다 허리가 길어요. 상체가 길고 나만 상체가 짧아요. 그러니까 이게 키가 짜부러들었다는 증거죠. 그래서 그걸 좀 훈장으로는 살고 있지만 가끔은 이게 이제 건강을 좀 상하고 그래가지고 그 일을 안 했으면 내가 지금 더 왕성하게 뛸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은 간혹 들 때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데 쌀이 무겁잖아요. 네. 요즘 우리가 쌀 배달 이유는 없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잘 모를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이분들이 이제 이사 갈 때 뭐 무거운 거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무거운 거 들 때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무거운 거 들 때 노하우. 이 순발력이에요. 순발력이고 이 잘못하면 이제 허리를 다치고 이제 그러는데 근육을 똑같은 그 방향으로 많이 쓰다가 보면은 힘이 붙어요. 희한하게.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 나는 이제 이미 어른 지게꾼들이 있거든. 그 동네는 지게꾼이 지는 짐을 그대로 지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게 같은 방향으로 근육을 쓰니까 그게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요령이라는 거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무게 중심을 이동시키는 순간 그 순간의 힘을 이용하는 거죠. 번쩍 들어서 천천히 들면 절대 못 들어요. 딱 잡아채가지고 들면서 확 채올려야지 올라옵니다. 그것이 이제 요령이죠. 네. 저 신부님이신데 네. 특이한 학력사항이 있으세요. 네. 서울대 공대 기계과를 나오셨는데 네. 이렇게 기계과를 나오게 된 어떤 특별한 계기라도 있으신지 아니면 그 전에 여기 있는 분들이 더 공감할 수 있으려면 제가 공고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갈 때 사실은 이제 우리 집이 또 망했어요. 그 시절에 그 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들 많아가지고 그 어렵게 배달해가지고 집이 망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갈 때 돈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장학금 내주는 대로 가다가 보니까 공고를 갖고 그리고 이제 공고에서 보니까 전망이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산업 붐이 일어나가지고 이 공대가 그냥 그 인문계 쪽에서도 그러고 공고 쪽에서도 그러고 많이 밀려올 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그때는 제가 큰 고민 안 하고 우리 집이 너무 어려웠으니까 돈 많이 버는 데로 간다. 그래서 간 데가 공대예요. 네. 여기도 지금 이공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이공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공계, 저도 이공계거든요. 네, 이공계. 자, 근데 공대 보통 졸업하면 부터 회사 들어가서 취직하면 되는데, 네. 근데 해군 소위까지 하셨어요. 해군 소위까지 하셨거든요.
근데 해군의 기내에서 네. 해군 소유하실 때 어떤 신부님의 네. 신부의 생활을 사제의 생활을 인생을 한번 동경했다고 그랬는데 그건 네. 왜 그랬습니까? 예, 시대적인 배경이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막상 신학교가 아니라 이제 학교를 들어가 보니까 1학년 때는 좀 덜 했고 2학년 때부터 데모를 한 3년간 데모를 한 세대예요. 그냥 모래시계라고 여러분들 뭐 드라마 보신 적 있어요? 네. 딱 모래시계 세대예요. 그 체류탄 맨날 맞으면서 이제 한 세대인데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그런 그 고민들이 이제 갑자기 돈 많이 벌러 들어온 학생의 마음을 막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민을 계속 가지고 군대까지 갔다가 거기서 이제 이것도 의미가 있겠다. 이런 이 사회적인 어떤 여러 가지 부조리를 이렇게 좀 내가 앞장서서 좀 데모 이런 방법 말고 또 다른 방법으로 종교인으로서 좀 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진해에서 마침 이제 그 고민이 한참 절정에 이르렀을 때 이게 엉뚱한 생각을 했어요. 난 신부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또 결혼 같은 것이 또 고민도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엉뚱한 생각이라는 거는 신부들의 세계는 아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이 또 누가 있어요? 스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스님들 가는 데 가서 좀 슬그머니 보고 얼굴이 좀 그늘져 있으면 나는 장가갈 거고 그들이 해피해 보이면은 이제 나도 이제 하여간 이 길 들어선다. 그러고 혼충사를 갔다가 희한한 거죠. 스님 얼굴을 보고 신부 되기로 결심을 한 네. 아주 특이한 경우입니다. 네. 그 책에 보면요, 그 스님께서 네. 그 신부님의 어머니 되신 분께 네. 그 중이 되도록 해보라고 하셨는데 왜 신부님이 되신 건지. 네. 우리 집안이 이제 천주교 집안이니까 스님은 이제 마침 그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공부할 때 제가 머리를 빡빡 깎은 모습을 보고 스님이 어떻게 보면 동지처럼 느꼈나 봐요. 동네 관악산에 연주암의 주지 스님이었어요. 지금 연주암이라고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네. 그분은 이제 돌아가셨겠죠, 이제. 그런데 그분이 하여간 지나가다가, 저희 어머니한테 이제, 그 스님이 좀, 됐으면 내가 잘 키워보겠다고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는 그냥, 우리 집은 천주교 다닙니다. 그랬더니 또 그분이 또, 아주 굉장히 에티켓 있게 물러서면서 한마디는 남기고 갔대요. 이분이 중생을 제도할 뿐인데요. 그러고 근데 이제 신부이 되셨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신부님 목회 활동도 하고 막 그러셔야 되는데, 네, 네. 지금 보면은 이제 강연 되게 많이 하시고, 또 하죠. 책도 되게 많이 쓰시고, 네. 이제 좋은 책도 많이 쓰시는데, 네. 이렇게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지요? 제가 박사학위 받을 때 그 교수님 영향이 굉장히 컸는데 첫 번째 수업에서 이분이 칠판에다가 대문짝만 하게 쓴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양떼들을 돌보는 일을 사목이라고 얘기를 하고 개신교에서는 목회라고 얘기하고 아마 뭐 불교에서는 중생제도 뭐 이런 말로 이제 쓸 건데 사목은 뭐냐? 그래놓고 물음표를 딱 던져놓고 마지막에 이제 여러 사람 질문을 한 다음에 답을 주었는데 이게 저한테 딱 꽂혔어요.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것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말을 굉장히 폭넓게 얘기를 했는데 꽂힌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설명하기를 사람은 지금 교회 안에도 이 마지막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이 있고 교회 밖에도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됐건 지금 어려운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다면 이거 다 사목에 들어가는 거다. 신도가 아니건 신도가 아니어도 네. 저한테 깨달음을 줘서 그거 그대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네. 자, 먼저 우리가 요즘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살 넘버원, 그다음에 또 직장인들 만년 피로 증후군, 그런 피로 사회 이런 말도 하죠.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이 왜 우리나라에서 유독 지금 이렇게 번지고 이러는 건지 신부님 생각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두 가지의 이제 그 원인이 있다고 봐요. 하나는 우리나라가 유독 경쟁이 치열한 거는 틀림없어요. 이건 이제 경쟁으로 인한 아주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심리들이 아주 불안정한 걸 떠나서 어떤 패닉 상태까지도 좀 가고
또 지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객관적인 사실이고 두 번째는 조금 이 네이밍을 잘못한 분들에 의해서 지금 이 똑같은 가치 중립적인 현상을 이름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 사회 문화가 결정이 되는데 조금 이 사회를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에 의해서 이 네이밍이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자꾸 네이밍이 됐고 이것이 퍼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절망의 문화 또는 분노의 문화 이런 말들을 자꾸 퍼뜨리니까 절망이 되고 분노가 되고 이런 건데 같은 상황에서도 네이밍을 그 언어로 안 하면 또 다른 문화가 퍼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신 그 희망을 퍼뜨리고 싶은 사명감을 느낀 것이 우리가 어려울 때 자꾸 절망이라는 걸 부추기고 분노를 부추기고 그건 답이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희망을 가지고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기회를 내가 계속 찾아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하고 그러나 한 가지가 역시 여기 혹시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고민하시는 분을 위해서 생각하면 사회를 구조적으로도 좀 바꾸는 것도 좀 이렇게 뭐 요즘 얘기하는 방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좀 뭐랄까 경제 민주화 뭐 이런 말들도 의미가 있지 않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의미 부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건강하게 구조를 바꾸는 분들에 대해서는 존경을 하는데 이 계속 네이밍만 이상하게 하고 그냥 사회를 이상하게 부추기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근데요, 그 아까 네. 경쟁이라는 것이 네. 그러한 어떤 절망의 문화를 만들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근데 요즘 청춘들이 그 성공하기 위해서 누구보다 빨리 성공하기 위해서 스펙 쌓기에 너무 열중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책에 보면 신부님께서 천천히 차근차근 믿더라도 나아가라라는 말을 하셨는데 그 말이 그 청춘들에게 설득이 되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청춘들은 역지사지로 봐야 돼요. 역지사지라는 거는 뭐냐면 뽑는 사람의 입장을 봐줘야 돼요. 근데 뽑는 사람들은 중소기업 사장님들이라든가 그 외에 어떤 아이가 인재를 기용하는 측에서 봤을 때는 이 이력서나 이런 거를 보면은 스펙은 너무 이제는 보편화돼가지고 안 보여요. 스펙이 읽는 사람 뽑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안 보입니다. 그게 경쟁력이 될 것 같은데 안 보여요. 자기의 일관된 커리어가 훨씬 매력 있게 보여요.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뽑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점에서 조금 말씀을 좀 드렸던 거예요. 네. 요즘 보면은 이제 뭐 힐링, 네. 나눔, 네. 뭐 기부, 네. 공유, 되게 착하다, 뭐 이렇게 좋은 말들이 되게 많잖아요. 한 10년 전에 이런 말이 없었거든요. 그럼 신부님 이게 요즘 사람들이 착해진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요즘 사람들 더 착해졌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왜 이런 현상이 자꾸 이런 말들이 왜 자꾸 나온다고 보시는지? 저는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은 상업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듣기를 좋아하니까 이런 말을 자꾸 주는 거예요. 이제 위로의 말도 주고 힐링의 말도 주고 참 사는 거 힘들지 조금 쉬어. 그리고 아픈 거야. 뭐 이제 이런 말들 이제 많이 이제 해주는데 저는 이제 그런 말들은 굳이 남이 한 말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고 싶지는 않고 보완을 좀 하는 편이에요. 오히려 말하자면 어떤 때는 강해져라. 이 정도의 어려움은 여러분만 겪는 것이 아니다. 그 이전 세대는 더 어려운 걸 겪어서도 찍소리 안 하고 살았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는 결코 지금보다 호락호락한 아주 좋은 환경이 펼쳐지지 않는다. 더 심하면 심했지. 그러니까 이 심한 데에서 살아남으려면 강한 자가 되라. 사자가 자기 새끼 이렇게 떨어뜨려가지고 트레이닝 시키듯이 약간은 그런 측면에 그러니까 뭐 다른 분들은 당근을 줬다면 좀 채찍도 좀 우리가 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신부님 이렇게 뭐 희망하시는데 네. 신부님은 인간적으로 절망을 한 적은 없어요. 요새 우울해지거나 네. 절망 그런 적은 없으신가요? 저는 이 절망이 저를 이렇게 누구든지 이건 감기 바이러스랑 똑같아요. 절망 바이러스는 그러니까 감기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노출돼 있죠. 그런데 그 감기 바이러스를
같이 걸려도 어떤 사람은 면역력 때문에 안 걸리거든요. 결국 이기거든요. 그래서 저도 절망에 대해서는 면역력이 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면역력 말고 또 절망을 퇴치하는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연구를 많이 해놨으니까. 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비교적 절망이 오는 거는 사실인데 그걸 가지고 절망을 물리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려움을 겪질 않아요. 네, 네. 그 책에 보면 네. 절망의 그 노하우라고 하셨는데 거기서 네. 벗어나는 방법 중에 네. 하나가 유머가 될 수 있을 것 유머도 같아요. 되고요. 네. 그러면 예, 예. 그래서 유머를 저도 책을 많이 보는데 유머가 이렇게 잘 습득화가 잘 안 되거든요. 잘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유머는요 생각의 탄력성입니다. 그냥 해서 사람을 이렇게 어떤 사태를 이렇게 교과서적으로 보던 관점에서 조금 요각도에서도 봐보고 요각도에서도 봐보고 그 사태의 여유분을 보는 거예요. 여유분을 보면서 요것을 좀 삐딱하게 봐보면서 내가 어떤 것을 표현을 했을 때 이게 웃음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그러면은 이게 내 사유가 결국 탄력성을 가지게 되고 창조력도 유머 감각에서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여유라고 얘기했잖아요. 사유에 여유가 생기면은 절박함에서 내가 조금씩 벗어나게 돼요. 요것만 보던 것에서 다른 것도 보이기 시작하면은 이제 절망이 점점 상대화가 되죠. 절대적인 절망이 상대화가 되죠. 네. 그거 말고도 신부님만의 어떤 아까 비결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 신부님은 보통 우리들이 직장생활하다가 네. 상사가 안 맞거나 네. 그런 때문에 많거든요. 인간관계가 되게 제일 스트레스 네. 받아요. 직장인들이. 네. 인간관계 받으면 뭐 우리는 뒷담화도 하고 욕도 네. 하고 뭐 그러거든요. 네. 신부님도 만약에 그런 사람한테 욕을 하시는지 혼자 있을 때 물론 제 얘기는 안 하겠죠. 혼자 있을 때 욕하세요? 합니다. 욕도 하는데 그 방법 가지고는 완전히 해소가 안 되니까 또 이제 뒤집기 방법으로 써가지고 네. 내가 여기서 이게 수업이다 트레이닝이다 이분 밑에서 내가 견뎌내면 내가 이제 앞으로는 어떤 사람 밑에서 내가 못하겠냐 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요즘 제일 제가 안타까운 거는 우인전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안 읽었어요. 우인전을 읽으면요. 우인들이 이런 삶의 고비고비마다 썼던 그 마음가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시련이 지금 우리가 겪는 시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부분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은 박해를 받고 그러죠. 그럼 그런 것에서 내가 이렇게 그걸 거울 삼아서 나도 뭐 비슷하다 이렇게 가는 거죠. 네. 사실 여러분들 위인전은 이분들이 저도 지금 어렸을 때 읽었을 거예요. 근데 크면서 우리가 위인전 안 읽거든요. 근데 신부님은 우리가 큰 어른이 때도 위인전 읽어라? 네, 읽어야 돼요. 네. 왜냐하면은 그것이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극복했는지에 대한 요즘에 벤치마킹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벤치마킹의 차원에서 읽어야 돼요. 딴 사람은 이 비슷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신부님 이제 책을 보면요. 신부님이 이제 무지개 원리서부터 제 바보전, 김선중의 친전 여러 가지 책을 제가 보면은 꼭 뭐 어떤 패턴이 그런 이제 위인들의 실제 이야기 또 고전 또 철학가 또 어떤 그런 분들을 주로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이유가 있는 것이 인생의 지혜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앞으로 뭐 인생의 지혜를 모으는데 고만고만한 사람들의 지혜는요. 나중에 그것이 그 지혜는 그 지혜가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하중이라 그럴까요? 이 어떤 시련의 하중이 정해져 있어요. 낮은 급의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계속 살아가면은 그 견딜 수 있는 하중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나 고수의 지혜를 여러분들이 터득하시면 내 걸로 터득하시면은 무한 하중도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고수는 대부분 고전 작가 아니면은 평생 그야말로 한 우물을 판 철학가 아니면은 명작을 쓴 분들 하여간 그런 분들 가운데 나오지 이렇게 그래서 지쳇말로 그냥 자기개발서적 그냥 어떻게 짜깁기 해가지고 쓴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여러분들이 큰 지혜를 얻기가 쉽지는 않아요. 네. 근데 우선 우리가 직장생활 바쁘고도 피곤하거든요. 근데 고전 같은 거나 위인전 읽다 보면 졸려요.
어떻게 읽는 방법을 우리가 사실 책을 알기 좀 오래돼가지고요. 네네. 이 직장인들한테 좀 책 읽는 좀 네. 방법이랄까 노하우 그런 걸 엑기스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 좀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네. 일단 한 권을 읽더라도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한 권을 읽더라도 어떤 책을 딱 읽고 나면은 그냥 딱 덮고요. 이 책을 빨리 보내보세요. 사유놀이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이 책의 논리에 휘둘려가지고 끄트머리 페이지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해하기도 바빴어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내가 마지막 페이지까지 왔을 때는 이걸 빨리 보내보고 빨리서 이 책을 보는 거예요. 빨리서 이 책을 보면 몇 단어로 이 책이 보일 거예요. 이 책이 뭘 취급을 한 것 같다 뭐 하면서. 그래서 이게 해석하기 방법이거든요. 독일어로 흰, 운, 헤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흰이라는 말은 멀리, 헤어는 땡기고 이게 카메라로 줌 인, 줌 아웃 했듯이 책을 줌 인, 줌 아웃을 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내가 이제 이 저자하고 대화도 할 수 있게 되고 이 책을 가지고 놀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어려워요. 하려고 그러면 이해도 안 되는데 그게 잘 어렵죠. 근데 이거 사유놀이거든요. 그러면은 돼요. 한 권이라도 붙잡고 한번 해보세요. 책을 멀리 보내보고 이 책을 내가 멀리서 조망을 한다 생각하면은 이 책이 작아져요. 예? 큰 책으로 보이는 거에 작아져요. 결국 이게 뭐 얘기하려고 그런 거지? 작아져요. 그럼 또 내가 그걸 좀 이렇게 그걸 간파를 한 다음에 땡겨보면 책이 또 커지죠. 이 사유놀이를 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요즘 이제 공생, 상생 네. 이런 말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또 각자가 우리 개인이 뭔가 사회에 살아나가려면 네. 경쟁에서 또 이겨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경쟁과 네. 또 이제 상생, 공생, 공유 이런 말도 많이 있는데 되게 어폐되는 말 같기도 해요. 네. 나는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네. 이런 상생이고 무슨 공유고 그것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런 옛날에 사실 경쟁만 생각했거든요. 무조건 옛날에는 교육받을 때로 저도 회사 생활할 때 무조건 뭔가 남보다 앞서서 계단식으로 올라가면 하는데 요즘은 자꾸 주위에서 들리는 것이 또 뭐 상생, 공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들리니까 이제 다르게 살아야 되나? 경쟁 안 해도 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회는 여러 가지 스테이지가 혼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최첨단 시대를 살고 있지만 여전히 농업 시대를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지금 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지만 아날로그 시대의 것을 가지고 주종을 이루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제 논리를 얘기하자면은 초창기의 이 산업화의 과정에서 초창기는 무조건 경쟁 논리예요. 그럼 내가 이기는 논리로 우리가 2만 불까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살아남기, 이기기. 그런데 이제 3만 불 시대, 4만 불 시대로 넘어가려면은 나와 경쟁을 하던 저 친구가 죽으면 저 친구가 평균을 까먹어요. 결국 3만 불이 안 돼요, 우리가. 같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저 친구도 살고 나도 사는 상생과 공생의 이제 사고방식을 가진 첨단의 어떤 이 스테이지로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처한 그 직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어떤 때는 농업시대의 방식이 유효할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또 그냥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또 유효할 때가 있고 상생이 유효할 때가 있고 이거 번복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스테이지가 혼합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지혜롭게 여러분들이 그러나 제일 앞선 것은 같이 사는 상생이다. 저것이 미래다 생각하시고 지금 현재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그 미래를 가기 위한 스텝을 좀 밟아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뭔가 그 삶이 좀 더 풍요로워지고 또 퀄리티 높아지면 같이 더불어 사는 것이 내 생존에도 유리하니까 같이 더불어 사는 거지 그렇죠. 착하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착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신부지만 신부로서 제가 말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이 이타적이다라는 말은 이기적인 것이 나를 위한다라는 건 나쁜 게 아니거든요. 이기라는 말은 나에게 유익을 끼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처럼 이제 예수님 말씀 인용해보면, 너 자신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자기 몸에 대해서 충분히 사랑을 할 줄 알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아주,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에 대한 존중을 우선 기본으로 깔고 상대방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유익을 끼치는 사고방식이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 저는 이렇게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이 퀴즈 맞힌 분한테 즉석 책 드립니다. 이 책에 보면 신부님께서 우리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3가지를 해보셨어요. 그게 결혼, 직업, 당연하죠, 그죠? 당연히 우리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마지막 하나는 뭘까요? 자, 맞춘 분한테 책 드릴게요. 뭐야? 네? 말하세요, 그냥. 네. 자, 죽음, 네. 또, 네? 노후, 네. 자식, 네. 친구에게 인생에 영향이 미치나? 자, 또, 네. 기부, 네. 네? 명예, 네. 중송, 네. 신앙, 또. 희망, 네. 돈, 네. 안 나오네, 안 나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거랑 약간 비슷한 네. 정답 없으면 이분한테 드릴게요. 네. 네. 선택. 네. 목표. 네? 목표. 네. 비슷하네. 힌트 드려도 될까요? 목표 비슷해요, 목표도. 힌트 한번 드려보세요. 3글자입니다, 3글자. 가치관. 네. 사실 이분도 맞지만 아까 어떻게 살 것인가도 맞췄고. 목표도 맞췄고, 네. 세 분 다 드리시고. 네. 자. 네. 자, 고맙습니다. 그게 목표. 네. 자, 근데 왜 가치관이 그렇게 가치관을 반복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을 해보면은, 배우자를 이제 누구를 선택하느냐는 그가 사는 집의 천정의 빛깔을 결정하는 거다. 그러니까, 천정 빛깔이 밝으냐, 어두우냐. 가정 안에서의 지배적인 거는 천정이잖아요. 그래서 천정의 색깔을 결정하는 것이 배우자의 선택이고, 그 다음에 이 직장의 선택은 그가 사는 삶의 영역, 그가 이제 평생 살아야 되는 삶의 바운다리, 영역을 결정해 주는 거야. 너는 요 영역에서 산다. 또 영역이 결정되니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치관의 결정은 그가 이고 사는 하늘을 결정해요. 우리가 이고 사는 하늘, 맨날 구름 낀 하늘을, 보면서 살 거냐, 아니면 밝은, 태양을 보면서 살 거냐, 달을 보면서 살 거냐, 별을 보면서, 여러 가지가 결정이 되기를 가치관에 의해서 그는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하더라도 아까 목표라고 그러냐, 어떻게 살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봤을 때, 내가 지금 타고 가는, 지금 어떻게 보면 배로 치면은 이 배의 이정표가 가치관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코스가.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결정이 잘못되면 엉뚱한 데로 가서 헤맬 수가 있고, 그러니까, 내가 기왕이면은 정말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죠. 예. 저 결혼해서 생각이 나는 건데요. 네. 그 책에 보면 신부님께서 사랑도 네.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된다면 네. 쉽게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근데 저도 사랑이 지금 저도 네. 취직도 했고 그래서 네. 이게 사랑이 우선순위인데 왜 안 될까요? 왜? 사랑이 아닌 애로 아닙니까, 애로?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사정을, 저는 점쟁이는 아니니까 이제 말을 하기는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거 그냥 이 얘기하고 연결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여기 교육받으시는데 힘드시니까 유머 하나 해드릴게요. 뉴욕에 시장이 있는데 이 시장이 현장을 방문했어요. 공장을 방문했는데 거기 공장의 책임자죠. 어떻게 보면 공장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분이 이제 부부 동반으로 갔어요. 이 시장이. 근데 거기 있는 공장장이 그 사람 이름이 마리아인데 마리아 여기 웬일이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이 뿌따고 놨어요. 그래가지고 옆에 저놈이 누군데 당신이 이름을 막 불러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한테 첫 번째로 프로포즈 한 사람이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알고 봤더니 당신 공장장 마누라 될 뻔했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부인이 받아서 치기를 그게 아니야. 저 사람이 시장 될 뻔했던 거야. 그러니까 맞죠? 네,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약간 그렇게 내가 그 이야기를 둘러서 하는 걸로 봐주시겠어요? 근데 오늘 어제 이게 오늘 이렇게 생방송 안 되지만 네. 오늘 어쨌든 여기 거의 100여 분 여기 남자분들이 거의 100여 분 있잖아요. 네. 이분들 이제 총각도 있을 거고 싱글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이렇게 뭉게 됐으니까 여러분 기회야 네, 기회.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책에 보면 가치관이랑 저도 이제 책에 보면 되게 사례들이 저 놀랐는데 이 사례를 보면서 같이 좀 공유 좀 할게요. 1960년도에 그 미국 아이비리그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대학들 하버드, 프린스턴 이런 데들 거기 졸업생들을 20년간 추적한 거예요. 추적했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처음에 자기 목표를 돈 많이 버는 일, 직업 선택의 동기가 난 돈 많이 버는 일을 선택했겠다 하는 친구들이 1245명이 그랬고요. 졸업생 중에서 255명은 좋아하는 일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비리그 졸업생 중에 한 200명은 좋아하는 일을 선택했고요. 1200명은 돈 많이 버는 일을 선택했어요. 근데 20년 후에 딱 조사를 해봤더니만 그 중에서 백만장자가 모두 1500명이 졸업했는데 백만장자가 101명이 나왔대요. 101명. 그러니까 101명이 백만장자 되는 1500명 중에서. 근데 그 중에서 좋아하는 일을 선택한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몇 명에서 것 같아요? 101명 중에서. 이게 실제 사례예요. 101명 네? 101명 에이, 그건 확률적으로 그래야 되지. 100명.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돈 버는 일을 선택한 사람들은 아이비리그면 되게 어떻게 보면 능력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 중에서도 100만이 되는 사람 중에 한 명밖에 안 나온 거고 좋아하는 일을 한 200여 명 중에서 거의 절반이 100명이 100만장자가 된 거죠. 역설적으로. 이런 거 보면 상당히 정말 어떤 그런 좋아하는 일한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 더 놀라운 거는 18세기에 이것도 미국 사례인데 맥스 주크스하고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어떤 청년들이 근데 가치관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맥스 주크스는 여기서 내가 큰 돈 벌어가지고 부자가 돼가지고 내 자손에게는 가난이라는 이거를 짐을 안 줘주겠다. 그런 가치를 갖고 살았고, 근데 이 사람은 그때 이제 술집을 해가지고 돈 엄청 벌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 사람은 신앙의 자유, 둘 다 이민 온 거예요. 미국에 18세기에 신앙의 자유가 주어진 이 미국에서 보람되게 살아야 되겠다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근데 150년 지나가지고 이 두 사람의 후손들을 다 추적한 거예요. 추적했는데 아까 맥스 주크스 같은 경우는 자손이 1100명, 되게 많이 났네. 손자, 짐손자까지 150명 흘렸으니까요. 1100명 중에서 감옥살이, 정신질환, 극빈을 비참한 삶을 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1100명이에요, 1100명. 후손 중에서 1100명이 그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조나단 에드워즈는, 후손이 한 1400명 나왔는데, 그 중에서 587명이 교수, 성직자, 정치인, 실업가 등 사회발전 기업 공로자가 됐다고. 이거 듣고 저는 이제 약간 소치됐거든요, 이 사례 보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갖는 게 우리 인생에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DNA를 가진 우리 후손들 또 우리의 어떤 DNA 사회까지 바뀌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가치관은요 결국에
이제 이 한 개인의 삶을 결정하면서 동시에 그 집안의 분위기를 결정짓고 후손들의 삶의 퀄리티까지도 결정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이쯤 돼가지고 한번 선택을 잘 하시면 좋겠고, 아까 그 통계에서 조금 비슷한 통계인데 제가 아주 굉장히 인용도 많이 하고 좋아하는 통계예요. 다른 책에서 뭐냐면 영국에서 광범위하게 조사한 거예요. 영국에서 이건 이 모든 사람들, 학생들만 대상으로 조사한 게 아니고 행복을 우선순위에 두고 사는 사람들하고 성공을 우선순위에 두고 사는 사람들하고 나중에 이 성공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돈이에요. 돈 많이 버는 걸 우선순위에 둔 사람들하고를 보는 건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돈을 누가 많이 벌었나 봤더니 행복을 우선순위에 선택한 사람이 훨씬 돈을 많이 버는 걸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는 한번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실 때 행복한 얼굴로 가고 근무할 때 행복한 마음으로 근무를 하고 모든 것을 행복하니까 감사하게 마무리를 짓고 이렇게 하면은 행복으로 인해서 능률이 더 늘어요. 그런데 성공에만 우리가 집착을 하게 되면은 대사가 이해타산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위에 있는 상관이 어떤 지시를 내렸을 때 이 지시가 이게 내가 좀 별로 득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막 괜히 저항감도 생기고 상대방이 읽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로 꼬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오늘 여기 가치관 문제가 나왔으니까 가치관에서 행복을 먼저 선택을 하는 용단을 내리면 여러분들은 다른 거는 따라서 오니까 오늘 저를 믿고, 통계를 믿고, 역사를 믿고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좀 결단을 좀 내리는 것도 좋겠다. 제가 공고해드립니다. 네. 근데 여기 물론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이미 본인 나름대로 어떤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분도 있겠지만 아닌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지금 여기서 마음속으로 그래 행복하게 살지 뭐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분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가치관이 아직 정립이 안 돼 있어. 내가 잘 모르겠어. 그런 분들이 자기 가치관을 찾는 데 있어서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아까 제가 이제 우리 진행자분께서 중간에 질문을 했는데, 이분은 책을 읽고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 질문이 나왔고, 말하자면 아까 우선순위 얘기인데 그걸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우선순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건 자기가 우선순위에서 0순위, 1순위에다가 갖다가 놓은 것은 다 쉽다.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 쉽다. 그러니까 행복이나 또 여러분들이 추구하시는 어떤 평화나 뭐가 됐든지 간에 이런 것들을 우선순위에다 앞에다가 놓으면 다른 것들이 상대화가 돼요. 이게 하나를 절대적으로 놓고 하나를 상대적으로 놓으면 절대적인 것에 나의 마음이 가게 돼 있고 시간 분배가 거기로 가게 돼 있고 그러니까 쉽게 되는 거야. 모든 일이. 그러니까 되고 아까 우선순위에다가 결혼을 앞에다가 뒀는데 결혼이 아직 안 되고 있다. 이 얘기를 제가 그 법칙으로 얘기하면은 아직 결혼에 미치지를 않았어요. 지금. 우선순위 아직 안 가 있다고. 가 있으면 이제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조금만 더 미쳐보면 되는 거야, 이제. 남자만 보면 그냥 막 좋고 막 이렇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 책은요, 여러분들, 신부님이 대학교 때 가장 신부님의 한테 큰 영향을 미쳤던 책이라고 했거든요. 네. 이게 죽음의 수용소에서 빅터 프랭크. 네. 이게 어떤 내용의 책입니까, 이게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오늘 오신 분들은 앞에 얘기도 중요하지만 이 얘기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서바이벌 게임이에요. 이거는 서바이벌 게임에서 누가 마지막까지 살아남느냐를 얘기하는 내용인데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이제 이 독일군에 의해서 학살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이 죽음의 수용소,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제일 유명해요. 규모도 크고.
거기에 직접 여기 빅터 프랭클이라는 한 심리학자이면서 철학자예요. 이거는 그분이 유대인인데 끌려갔어요. 그 수용소에서 이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람도 수용소에 끌려간 거예요. 끌려가가지고 이제 서바이벌 게임에 이제 자기도 그냥 휩쓸리게 된 거예요. 그럼 거기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일단은 강제 노역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노동을 하죠. 그러면은 이제 쇠약해지죠. 아무래도 먹는 것이 원치 않고 그러니까 병도 들고 쇠약해지면은 이 쇠약한 기미가 보이면은 독일군에 의해서 이렇게 색출이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은 따로 이제 어디로 끌려가요. 어디로 가냐? 가스실로 갑니다. 그럼 가스실에서 치료를 안 해주고 생체 실험으로 들어가요. 일부러 생체 실험 감을 찾는 거예요. 생체 실험 감을 찾고 있어요. 그럼 노동력을 상실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생체 실험을 하려고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가서 이제 가스실에서 마지막으로 죽고 비누가 돼가지고 나와요. 이 과정을 다 알아요. 여기 끌려온 사람들은 다 소문에 의해서 알아요. 여기서 만약에 빌빌거리고 만약에 약한 모습을 보이면 이건 독일군에 의해서 끌려가가지고 저기서 죽게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강한 모습을 보이고 끝까지 버텨야 돼. 이것이 이제 그들이 이제 서바이벌 게임을 하는 일종의 이제 분위기인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제 하여간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서바이벌 게임이 또 이제 한순간에 멈췄어요. 2차 세계대전이 이제 종료가 되면서 이제 딱 순간적으로 멈춰서 이제 다 생존자가 된 거예요. 그때 이 생존자에 대한 진술을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 최후의 생존자들은 건장한 사람이나 체력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다.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반드시 살아야 할 이유, 살아야 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끌려왔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끌려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들이 속으로 다짐합니다. 난 살아야 돼. 나는 가족을 만나야 돼. 예를 들면. 나는 애인을 만나야 돼. 뭐 예를 들면. 이런 것에 의해서 아주 강력한 자기 메시지가 있고 이 목표가 있는 사람은 살아남아요. 건강한 체격을 유지하면 살아남는데 체격만 좋고 체력만 좋고 이 안에 그런 동기가 없는 사람들은 금세 거기서 이제 체력 바닥나고 쇠약해지고 죽어가요. 그래서 결국에 서바이벌 게임에서 시련이나 역경이나 고난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밀려왔을 때 이것을 견뎌내는 거. 뭐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가들도 마찬가지고 끝까지 이 버틸 때는 버텨야 되고 살아남을 때는 살아남아야 되고 견뎌야 되는데 이거 견디는 힘을 가진 사람은 누구냐? 기업가 정신이 투철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기업은 이거 살아남아야 돼. 단지 돈만 이렇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신이 있는 사람, 구현하려고 하는 의미가 이미 확보가 된 사람들. 그런데 이제 이 정신은 굳이 너무 거창하거나 고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가족이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되는 거. 아주 건강하고 거룩한 저는 의미입니다. 아니면 조금 더 해서 사회적인 거.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꿈, 사명감, 다 상관없어요. 이걸 가지고 똘똘 뭉치면, 뭔가 기운을 하면은 오래 버틴다 하는 얘기. 그러니까 인생의 내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는 결국 자기 존재의 의미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요. 단지 돈 많이 버는 거에다가 목표를 두면은 그 사람 낮아빠집니다. 그러나 돈 많이 버는 거 말고 그 다음에 내가 돈을 벌어서 무엇을 하고 싶으냐를 그 다음에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기가 달라져요. 그때부터. 네. 꿈은요. 네. 어떤 형태로 꿔야지 잘 꾸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보통 뭐 꿈을 구체적으로 세워라 네. 이렇게 네. 하시는데 네. 그 신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아까 이제 가치관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세상의 가치에는 두 가지 가치가 있어요. 수단 가치와 도구 가치라고도 얘기해요. 도구 가치와 목적 가치가 있어요. 목적 가치는 가치 자체가 좋은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사랑, 선, 나눔, 행복, 평화. 일단 그거는 그 자체가 이미 자체를 내가 가지면 자체를 내가 즐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것이 도구 가치에 지나지 않아요. 도구 가치는 뭐냐? 돈,
지위, 명예, 직장 이런 것들은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 내가 지금 이 목적에 이르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꿈을 내가 가질 때는 이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묘사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뭐 나는 백만장자가 되고 싶다. 백만장자가 돼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하고 싶다가 또 그림이 그려져야지 이것이 이 이상적인 꿈입니다. 백만장자가 돼서 나는 사회복지를 하고 싶다. 아니면 뭐 나는 어떤 멋진 내가 대안학교를 세우고 싶다. 얼마 전에 제가 돈을 많이 번 사람이 결국 나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내가 마음껏 못했기 때문에 대안학교를 세우겠다 하는 분을 만났어요. 얼마 전에. 실제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리고 지금 그거를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 멋진 꿈이에요. 그런 거.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꿈이 여러 가지로 무장이 돼 있기 때문에 꿈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이 집중도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러면은 잘 이루게 돼 있어요. 예. 신부님도 지금 이제 몸도 아주 건강하신 편은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지방도 있으시고. 네. 그 신부님은 그러면 어떤 것이 신부님이 계속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의 의미를 할까? 네네. 네. 신부님이다 그런 건 너무 추상적인 것 같고요. 그럼요. 네. 뭡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그 소박했던 꿈은 제가 이 꿈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꿈에 대해서는 제가 전공자예요. 왜냐하면 이제 공부도 많이 하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 군대 시절에 아까 군대 얘기했는데 군대 시절에 동초를 쓰다가 동초라는 거는 움직이는 모초예요. 이게 말하자면 훈련 받을 때 제가 동초를 쓰다가 친구하고 대화를 나눴어요. 친구한테 말을 걸었어요. 야, 너는 말이야, 제대하고 나서 뭐 되고 싶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더니 그 말을 다시 저한테 되돌렸어요. 너는 뭐 되고 싶은데? 그랬어요. 그때 이제 하여간 임기응변으로 대답을 했는데 사실은 무의식에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당장은 모르겠어. 근데 조금 멀리 바라보니까 내가 뭐 되고 싶은 게 보이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나는 연구소 소장을 하고 싶어. 그리고 연구소에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면 난 글 쓰는 걸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대중 작가가 되고 싶어. 그랬는데 지금 제 명함에 딱 두 가지가 그겁니다. 미래사무연구소 소장, 그 다음에 무지개 원리 작가, 밀리언셀러 무지개 원리 작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꿈이라는 거는 이렇게 이제 오래 뭔가를 집중해서 가지고 있으면 결국엔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그 확신을 저는 가지고 그 질문이 뭐였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떤 존재의 의미, 현재 존재의 의미. 그래서 그것은 저한테는 소박한 꿈이었어요. 이제 이 꿈 위에 지금 사실은 어울리지 않는 꿈을 꾸고 있는데 그 꿈이 상당히 많이 벌써 진척이 되고 있어요. 그건 뭐냐? 그건 내가 지금 50살 넘어서 뭘 이 사회에서 물론 종교인으로서 꾸는 꿈은 있어요. 그거는 뭐 그냥 열심히 금 없이 피 없이 정말 거룩하게 뭐 난 살고 싶다. 이거를 그냥 그건 평범한 꿈이에요. 차라리 종교인으로서 꿈은 평범한 꿈이고 내가 이 동시에 내가 사회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처자식도 없고 말이죠. 내가 이렇게 애들 잘 되는 거 보는 것도 아니고 그 꿈을 생각해 보니까 나라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게 어울리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이 말을 공감을 안 해도 내가 섭섭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나는 응원해 줘야 되겠다. 이 대한민국 이거 지금 일본, 중국이 중간에 낑겨가지고 이거 대한민국 이거 지금 뭔가 이 정신적으로 좀 가치가 좀 뭔가 이 가치 지향이 좀 아주 그 미래 지향적으로 갔으면 좋겠고 좀 고상했으면 좋겠고 차별성이 드러났으면 좋겠고 이 3개국 중에서 뭔가 자리매김이 확실했으면 좋겠다. 그거를 하는데 내가 그래도 나이 먹어가지고 50, 60대 가지고 아니 70, 80대 가지고 지혜가 필요하다면 나는 어디서든지 그 지혜를 나는 모아서 빌려줄 용의가 있다. 또 나도 지혜를 더 모아서 거기다가 좀 보태줄 용의가 있다. 그런 꿈을 꾸고 있어요. 네. 자, 하여튼 그 꿈이란 것은 지금 어떤 그런 그냥 꿈이 아니라 어떤 자기 가치관, 네. 가치관에 기반한 꿈이겠죠. 네. 자, 우리가 이제 좀 약간 꿈은 좋은데 꿈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네. 내 가치를 뭔가 우리가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통이 따르잖아요. 또 따르죠. 엄청난 또 고통이 따르고 또 괴로움이 따르는데 네. 지금 이 책은 이제 북부로도 했던 책인데 잊혀진 질문이라고요. 여러분 이 책은 그 삼성그룹 창업자이신 그 이병철 회장이 그 죽기 전에 암 선고를 받았잖아요. 폐암. 그래서 자기 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서 그때 차동신부님이 아니라 추기경이었나요? 그 정의체 몬시뇰 네. 그때 신부였어요. 네, 신부님한테 이병철 회장이 24가지의 질문을 한 거예요. 제가 궁금했던. 그래서 근데 그 답변을 못 듣고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그 답변을 나중에 몇 년 뒤에 이제 책으로서 그 차동근 신부님께서 이미 돌아가신 이병철 회장의 24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2000년 질문인데 그 중에서 가장 그 24가지 질문 중에서 본인이 가장 힘들었던 질문이 있다고 그랬는데, 네, 그게 어떤 거였죠? 그 질문들은 아주 다양했어요. 여러 가지 인생에서 여러분이 지금 머릿속에 있는 질문은 거기 다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인생이 왜 괴로워야 되냐? 신이 사랑이라고 하면서 왜 이 세상에 고통을 허락하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해달라. 그러니까 고통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줬으면 얼마나 더 좋냐? 뭔지 이런 질문이었는데 이 질문을 답변하기가 제일 힘들었어요. 그 힘들었던 거는 이 질문에 대한 어떤 개념이 정립이 안 돼가지고 힘든 것이 아니라 이 질문을 답변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는 것이 어렵겠다. 이거는 왜냐하면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이 설명 몇 가지를 가지고 그 고통을 조금 해소해주고 좀 완화시켜 줄 수 있을까? 이 부분은 너무도 힘든 문제예요. 그래서 나도 고통을 겪는 당사자고 여러분들도 고통을 겪는 당사자고 고통은 단지 공감을 하면서 소통을 하는 의미인데 여기다가 막 언어로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좀 부차스럽게 느꼈고 그래서 답변하기가 어려웠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근데 저번에 이 책에 보면은 이제 작년에 신문에서 북프롬에 출연하셨었는데 작년 말에 그때 책에 이제 그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제 고통과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맷집을 키우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맷집이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근육을 키우라는 거죠. 어떤 겁니까? 우리가 맷집을 키우라는 것이. 네. 이 고통에 대한 면역력이죠. 결국에는 면역력인데 이것도 면역력인데 똑같은 고통이 있어도 어려서부터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저것 때문에 에어컨 때문에 제가 가라앉았어요. 좀.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가 이제 이 고통에 많이 노출돼 가지고 이걸 자꾸 이렇게 하나씩 극복을 해본 사람들은 내 안에 이 웬만한 고통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불감증 같은 것도 있고 고통에 대한 자신감도 있고 면역력도 있고 그래서 잘 견뎌요. 그런데 이제 요즘 우리 여러분들 세대는 사실은 이제 물론 학교 다닐 때 힘들었던 거 다 있을 거고 나름대로 고통이 다 있을 텐데 조금 과잉 보호를 받으면서 자란 거는 틀림없어요. 이제 많이 보호를 받으면서 여러분들은 자랐어요. 그래서 면역력을 키울 기회가 없었어요. 맷집을 키울 기회가 없었어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 세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저는 면역력과 맷집을 키우는 것이다. 왜? 지금 세상이 여러분들이 거칠게 느껴지는 이것은 결코 앞으로 완화되지가 않는다.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예, 그 세상에 대해서는 저는 낙관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이 지닌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세상의 변수에 대해서는 저는 낙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입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든지 특히 이제 나이 들면서 계속 이제 실패 같은 것을 젊었을 때보다 나이 들어서 하는 실패 같은 것은 더 절박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그러면서 또 이제 용기도 많이 꺾여지고요. 젊을 때 달리. 네.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말씀을 해주신다면은? 하여간 이 실패도 몸으로 겪는 거고 이것처럼 처절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쉽게 뭐 그까짓 거 이렇게 저는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아픔이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그거를 견디는 힘은 희망에서 와요. 희망. 다시 해보자 하는데 제가 희망의 기관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오늘 얘기의 요점이에요. 이 희망에 대해서 우리는 희망의 실체를 우리가 파악하자. 희망은 이 다이내믹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이제 공학적으로 얘기하면 모멘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쓰지 않던 힘이 희망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절망스럽다, 나는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희망 콘텐츠가 동이 났을 때죠. 희망 콘텐츠가 동이 났을 때 이 희망 콘텐츠를 새롭게 우리가 회복시키는 방법은 희망 행위밖에 없어요. 이거 잘 들어보세요. 희망 행위, 콘텐츠하고 무관한 희망 행위를 우리가 하다가 보면 희망이 지니고 있는 힘이 있어요. 그 힘을 가지고 이제 다시 이 버티다가 보면 콘텐츠가 하나씩 둘씩 생기는 건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 보통 희망이 가지고 있는 힘 세 가지를 우리가 꼽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오기입니다. 오기. 희망을 가진 사람만이 오기를 부려요. 오기라는 말은 어떤 때 씁니까? 내가 포기할까, 계속 갈까? 포기할까, 계속 갈까? 내가 망설이는데 오기가 나더라고, 오기가. 그래서 내가 오기를 부렸어. 계속 가기로 오기. 결국에는 희망 에너지예요. 오기. 어떤 때는 우리가 오기도 좀 필요하고 근성도 좀 필요하고. 두 번째가 뭐냐면 호기입니다. 호기는 호기를 부린다. 언제 씁니까? 확률이 굉장히 낮은 일에 도전하는 거예요. 실패를 계속 반복했지만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또 도전해보는 거예요. 호기예요. 호기. 그러니까 안 될 줄 알았지만 내가 도전했어. 그걸 호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위대한 호기가 있어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호기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존 F 케네디, 미국의 존 F 케네디가 이 소련하고 미국하고 이 우주개발 경쟁에서 미국이 뒤처졌습니다. 유인 우주선을 소련이 먼저 보내가지고 귀환시키는데 성공했어요. 가가린이라는 우주인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그때 미국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는지 몰라요. 이때 미국 대통령이 존 F 케네디예요. 존 F 케네디가 호기를 부렸어요. 이 사람들은 아직 유인 우주선을 띄울 실력이 안 됐어요. 그런데 미국 의회에 가가지고 1961년 5월 25일 61년이에요. 5월 25일 국회 의회에 가가지고 우리 달나라 프로젝트 우리 지금부터 추진합시다. 10년 내에 60년대가 가기 전에 달나라의 우주인을 보내가지고 귀환시키는 일을 우리 착수합시다. 그래가지고 호기를 부린 거죠. 아직 뭐 우주인 띄워가지고 가까운 데도 못 보냈는데 우리는 10년 내에 달나라를 갔다 온다. 더 센 거를 도전을 한 거죠. 근데 그러고 중간에 존 F 케네디는 죽었어요. 암살당해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예산을 따내고 이것이 인력이 이제 투입되고 나사가 말하자면 이제 총력을 기울이고 이렇게 했더니 1969년 7월 21일 69년이에요. 69년 딱 60년이 가기 전에 최초로 달나라에 갔다가 귀환시켰는데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호기라는 거는 불가능한 것을 선언해놓고 그 선언한 것을 향해서 총력을 기울였더니 그것이 가능해지더라 하는 한 예예요. 또 호기는 사실은 이루어질 확률이 높지는 않아요. 그러나 인생 살다가 어떤 때는 호기 한번 또 부려보는 것도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희망이 가지고 있는 힘의 세 번째는 강기예요. 강기는 굳셀 깜짝 기운기자. 그래가지고 굳셈의 기운인데 이 버티는 능력이죠. 이 강기는 우리 안에 숨어 있어요. 평소에는 안 나와요. 꼭 위기 때에만 나와요. 위기 때에만.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게 위기 일발에서 엄마가 애가 자동차 밑에 깔리려고 그러니까 자동차를 틀었다든가 이런 것들도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운을 몰아서 사용하는 것이 희망입니다. 희망.
그러니까 이 희망을 가지고 위기를 극복하려고, 아까 얘기한 실패를 극복하려고 할 때 일어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자, 이제 질문 이제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이제 5시 35분인데요. 질의응답 하기 전에 여기 책에 좋은 그 9절, 19절 같은 거 이제 나온 거 하나 읽어드리고 이제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할게요. 유대경전 그 디아스포라라고 여기 보면 승자는 언제나 계획을 갖고 있지만 패자는 언제나 변명을 갖고 있다. 승자는 모든 문제에서 답을 찾아내지만 패자는 모든 답에서 문제를 찾아낸다. 승자는 어렵겠지만 가능하다라고 말하지만 패자는 가능하지만 너무 어렵다고 말한다. 네, 승자는 넘어지면 일어나 앞을 보고 패자는 넘어지면 일어나 뒤를 본다. 네, 하여튼 뭐 되게 아주 의미가 있는 문구들인 것 같고요. 자, 이제 질문 하실 분들 편하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네. 왜 책 제목을 희망의 귀환이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본인이 책을 진다면 오늘 말씀 주셨잖아요. 네. 책 제목을 뭐라고 지으시겠어요? 한번 적으세요. 귀환이라고 하니까 좀. 네, 그럼 뭐라고 지으시겠어요? 희망의 존재도. 희망의 존재. 네. 나 싶은데요. 네. 희망의 귀환이라고 얘기한 거는요, 그냥 이 시대의 분위기를 반영해서 분위기에 대한 저의 저항감을 좀 표현한 거예요. 왜냐하면 희망이 없다, 실종됐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서 희망 돌아왔다, 이걸 강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귀환이라고 좀 썼어요. 네. 자, 또 일단 질문자분한테 저희 사인한 책 드릴게요. 네. 저희 가치관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좀 해주셨잖아요. 네. 그 일을 너무 몰입 있게 하거나 이제 힘든 상황이 있으면 그런 가치관을 좀 잊을 때가 있는데 그 리마인드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는지. 여러분들 아까도 문제했는데 우리가 이런 가치관이니 뭐니 다 관계돼 가지고 이 창조력은 여러 군데서 나오지만 인문학에서 나와요. 결국에. 그래서 가끔요, 여러분들 너무 힘들 때 이렇게 산책할 수 있는 인문학 서적을 여러분들 좋아하는 분야에서 조금 이렇게 한두 권씩 들고 다니시고 읽으시면은 그것이 인문학 전체가 가치관의 문제예요. 그럼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더 풍요롭게 할 수 있고 보정할 수 있고 그렇게 되겠죠. 예. 근데 시부님, 네. 저는 이제 이공계를 해가지고 네. 인문학이라면 네. 어떤 책을 말하는 겁니까? 제가 그래서 이 인문학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지금 이게 실용성이 없는 인간의 문제를 취급한 이제 학문들이죠. 보통 이제 인문학 그러면은 뭐 가장 인문학의 대표가 사실은 철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흔히 얘기하는 문학 같은 것도 인문학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네. 문학 시, 소설, 고전류 이런 것들 문학으로 들어갈 수 있겠고 조금 넘어가면은 사상에 관한 책들도 이제 인문학으로 넣을 수 있겠어요. 그 철학과 약간 중간 형태죠. 철학은 그냥 빡 나가지만 사상은 이제 명언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모아놓은 거 아니에요? 사서삼경이니 뭐 이런 것들 인문학이다. 이렇게 대강 얘기할 수 있겠고, 그 언저리에서 뭐 역사로부터 뭘 배우고, 그 다음에 또 뭐 사회로부터 배우고 하는 것들도 다 인간 사는 문제와 고민한 거는 저는 인문학 범주에 다 들어간다고 봐요. 네. 네. 자, 또 질문 있습니까? 아까 여기 질문 많네요. 자꾸 이렇게 여러분 질문해가지고요. 여러분 자꾸 표현하는 걸 자꾸 습관들은 좋습니다. 멀리 뛰게 하신 거. 죄송합니다. 네, 다른 건 아니고 제가 지금 그 고급 그 관리자 과정을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직장을 접하면서 제일 좀 신중하게 요즘 고민하고 있는 게 현재 세대 차이를 좀 많이 젊은 친구들한테 많이 느낍니다. 근데 지금 희망을 주거나 어떤 비전을 준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 친구들이 원하는 거를 사실 잘 파악을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봤을 때는 저희 때 교육이라는 아주 단편적인 또 꼭 거쳐야 되는 그런 과정에서 어떤 행동적인 실천적인 부분에서 좀 차이가 너무 격이 많이 나지 않나.
그래서 그런 교육이라는 부분에서 혹시 희망을 줄 수 있는 어떤 그 좀 사고하셨던 거나 아니면 좀 뭐 그 가치관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시면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게 고민거리고요. 제가 이제 하여간 그 여러 루트를 통해서 교육자분이라든가 행정 위반자라든가 식사 시간에 주로 제가 역설을 하는 대목이거든요. 우리 교육이 너무 흑백 논리 교육으로 갔어요. 진영 논리, 흑백 논리, 단답식 논리. 그래서 허다못해 여러분들이 그 교과 과정에서 지금 이름이 뭐라고 붙여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바른생활이라는 걸 가지고 배웠고 사회라는 것이 있었고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전부 다 OX 논리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답은 있고 또 틀린 것이 있고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로 갔는데 사실은 이 세상에는 OX가 아닌 세모꼴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걸 지금 이 오픈된 사색을 하는 가치관 교육을 시켰으면은 이게 서로가 소통을 할 수가 있어요. 윗세대하고 아랫세대하고 소통을 할 수가 있는데 정답형을 가르쳤고 거기다가 더 이 교과서에서 국사도 빼버리고 하면서 나는 이 교육부죠. 그러니까 이름도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만은 교육부의 실무자들이 너무나 크나큰 실수를 저질렀다. 그간의 한 20년간의 흐름을 봤을 때. 그래서 교육부를 강화시키는데 어떻게 강화시키냐? 스스로 자기 가치관을 깨닫는 개방형 교과서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이 교과서의 모델이 탈무드입니다. 탈무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탈무드는 일단은 텍스트는 표준화되어 있어요. 텍스트는 있는데 그 다음에 정해진 이상형 답도 있는데 탈무드는 어떻게 하냐? 무조건 외우는 부분은 다 외워요. 기본기는 다 외운 다음에 둘 다 맞짱 토론을 시켜요. 왜냐하면 탈무드 자체에 거기에 오픈된 질문을 항상 던지거든요. 더 좋은 답이 나오면 그 과거의 답이 더 좋은 답에 의해서 어떻게 되면 밀려나는 그런 질문들이 거기 많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맞짱 토론에서 수없는 경우의 수가 나와요. 수없는 경우의 수가 둘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이 사고가 유연해지고 다양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상대방의 여러 가지 입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제 여유도 좀 생기고 그렇게 관점이 바뀌니까 그러면서도 또 진리라는 중심으로 뭔가 또 통합이 될 때는 통합이 되고 하는 면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토론을 하면은 진리 중심으로 토론을 하는 것보다는 말하자면 진영 논리로 토론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기는 쪽으로만 토론을 하지 진리를 둘이서 토론을 해가지고 진리를 둘 다 발견하는 쪽으로 토론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하여간 교육 전체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건 굉장히 지금 차원 높은 고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네. 자, 또 아까 여기 질문 하신 분 여기 계셨는데. 저는 두 가지를 질문을 드릴게요.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젊은 사람들이 이제 맷집을 키워야 된다 그랬는데 그 맷집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하고요. 저희가 제 조카나 동생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꿈이 거의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돈 많이 버는 것 쪽으로만 하지 내가 어떻게 해서 머리 되겠다라는 말은 잘 안 하더라고요. 그런 친구들한테 어떤 말을 해주는 게 좋을지 그게 궁금해요. 우선 맷집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맷집을 어떻게 하면 이제 키우냐에 대해서는 소크라테스가 실제 그런 걸 한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젊은이들 요즘은 지금 젊은이들이 소크라테스 주변에 많이 왔는데 아스케시스라는 걸 가르쳤어요. 아스케시스라는 건 뭐냐면 이성으로 감성을 컨트롤하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이성으로 감성을 컨트롤하는 훈련인데 이거는요 생각을 우리가 잘 이렇게 말하자면 트레이닝을 받으면은 이 생각에 의해서 감정이 조절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트레이닝의 선생님 수준이에요. 제가 막 반하는 일이 생겨도 반하는 일에 내가 반응을 하면은 반응할 때 일어나는 연쇄 반응이 미리 보이기 때문에 내가 왜 여기에 말려드냐? 나는 여기서
나를 이격을 시켜서 간격을 좀 두어서 내 마음을 지키고 내가 지금 왜 내 마음이 흔들려야 되냐. 나는 내 평화가 중요하고 행복이 중요하고 그럼 나는 내 가치를 사는 거고 이런 식의 것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상처를 받는다라는 거는 어떤 때는 때린 사람은 없고 맞은 사람만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는 상처를 받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상처를 준 사람이 잊어먹었어요. 내가 언제 그 말에서 그런 의도가 아닌데 근데 이 아래 사람들은 그 가치를 말에 의해서 받은 거예요. 내가 그걸 안 받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유놀이에요. 그것도 사유놀이. 그 트레이닝이 좀 필요해요. 독서를 하셔야 돼요. 방법을 그냥 한두 번에 그냥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아니라 독서를 하시는데 제가 이 차제에 말씀드려요. 그 독서를 하라고 그러면 마구잡이 독서를 할 수도 있는데 기본기로 차동엽 신부의 무지개 원리하고 희망의 귀환은 읽어줘야지 돼요. 거기에 그게 나와요. 진짜예요. 여러분들 나는 이건 뭐 전혀 지금 뭐 책 팔고 싶은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이거 읽고 해방된 사람 무지무지 많아요. 그리고 끼고 살았어요. 김태희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 사람들이 발연기 그럴 때 이 무지개 원리를 읽고 발연기를 극복했어요. 자기가 그 인터뷰를 해가지고 난 무지개 원리 때문에 발연기 극복했다 이거. 마음을 조절하는 연습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스케시스고요.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나도 자꾸 깜빡하네. 이제 그 꿈이 앞으로 난 돈 많이 벌겠다라는 꿈을 얘기하는 친구들한테 그 이제 제대로 된 걸 꿀 수 있는 조언. 알겠습니다. 그거는요 질문을 자꾸 던져주면 돼요. 답을 주지 말고 질문을 던져. 또 그래가지고 뭐 하고 싶은데? 그러면 행복할까? 그러면 만족할까? 그러면 후회가 없을까? 더 좋은 거는 없을까? 자꾸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산파식으로. 네. 자, 또 질문? 네. 네, 오영산업 총무과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네. 최태훈입니다. 네. 먼저 신부님 그 좋으신 말씀 너무 감사히 잘 들었고요. 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또 오늘의 주제가 희망이잖아요. 네. 신부님 딱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 고귀함, 뭐 고결, 뭐 항상 정의만을 추구하실 것 같은 이제 그런 이미지가 제일 먼저 그려지는데요. 혹시 신부님께서도 로또 복권 하시는지, 그러니까 복권을 하시면 뭐 수동으로 하시는지, 자동으로 하시는지,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비단 로또 복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성행하고 있는 그런 복권 사업들이요. 그러니까 신부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긍정적인 희망으로 바라보시는지, 부정적인 희망으로 바라보시는지 그게 좀 알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직접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우선요 사례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은 프랑스에서 한국에 온 선교사가 한 분이 있었는데 이 휴가를 가가지고 그때 당시 우리나라가 복권이 없을 때예요. 우리나라 굉장히 낙후됐을 때 프랑스로 휴가를 갔어요. 휴가를 갔는데 그 한국에 좀 집 좀 짓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복권을 하나 했더니 복권이 당첨이 돼가지고 그 돈으로 한국에 와가지고 성당에 진 사례가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하지는 못했고 한 번은 내가 한 적이 있어. 또 이상하게 잠을 자는데 무슨 숫자가 보여가지고 이게 뭐 소위 말해서 그거구나. 그게 왔구나. 그러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런데 앞으로 또 한 번 오면 할 거예요,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 저는 이 복권 문화에 대해서 저는 이거는 조금 이렇게 놀이문화라고 생각해요. 놀이문화. 그러니까 그것도 좀 건강한 거예요. 우리 출구예요, 출구. 여러 가지 그 꿈을 이루는 출구의 방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양한 출구. 네. 자, 여기 질문. 질의가 좀 길어져서 제가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아까 전에 먼저 그 고급 관리 과정을 맡고 계신다는 분에서 제 중간 관리자의 입장으로서 저도 그러니까 그런 저의 선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깨려고 좀 많이 노력을 해서 그냥 허심탄회하게 한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자 이렇게 질의를 하고 사실은 이게 소통이라는 게
이렇게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이해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고급 관리자 측면에서도 후임에 대해서 이해하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밑사람도 마찬가지로 고급 관리자, 그러니까 나의 선임에 대해서 이해하는 서로 상호간에 이해하고 어떤 존중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자리들이 사실 선임으로서 후임들이 이렇게 해주길 바라는 것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후임들이 또 선임님 이렇게 먼저 해주길 바라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서로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데 맞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어렵게 느껴진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귀를 좀 기울이고 소통을 하다 보면 충분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외람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가 희망이 좀 많이 넘치는 편이어서 되게 긍정적인 쓸데없이 긍정적인 게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지나친 긍정은 나를 망친다. 이런 글귀가 되게 마음에 와닿는데 희망은 굉장히 좋은 거고 긍정적인 거는 끝없는 에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느 선이 지나친 긍정이고 어느 선까지가 괜찮은 긍정이지 이런 구분이 좀 그래서 그 부분은 자기 안에 있는 지혜의 분량이 결정해 줄 거예요. 제가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좋아요. 제가 무지개 원리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지혜의 씨앗을 뿌려라. 그 다음에 꿈을 품어라. 순서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혜는 내 안에 있는 감각이에요. 내 능력을 지금 가늠하고 있는 것도 내 센스가 가늠하고 있어요. 여기 보이지 않는 어떤 센스가 너는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가능해. 나는 감각이 있어요. 그 감각에다가 약간 조금 오버했을 만큼 내가 뭔가를 꿈을 꾸면 되는데 내가 소질이 전혀 없는데 개그맨 소질이 없는데 개그맨을 꿈을 꾼다거나 이거는 과한 거죠. 근데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것에서 여기다가 조금 오버해가지고 뭐 150%까지도 봐줄 수 있어요. 200%까지도 봐줄 수 있고 그러나 전혀 소질이 없는 사람이 어떤 것을 이룬다 하면은 확률이 제로라고는 얘기하죠. 그거 꿈 하나만 가지고 평생 승부를 걸어야지 아마 이루어지긴 할 거예요. 안 이루어진다고는 얘기할 수가 없고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그 감각을 자기가 관찰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차제에 이제 제가 질문을 못 받아요. 이제 받으려고 해도 제가 시간 때문에 이제 받지를 못하는데 한 가지 제가 아까 호기라는 거하고 연결시켜서 많은 분들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끔 가다가 청춘은 그래도 허풍도 좀 있어야 되고 뻥도 좀 있어야 된다. 이거 없는 사람은 청춘이 아니다. 그럼 늙어 빠진 사람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만 보강되면 이 사람은 큰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꼭 갖췄으면 좋겠어요. 나는 평소에 내가 한 말을 책임진다. 이 말을 하고 다니세요. 이 말을 하고 다니면 책임지는 성품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말 하나만 하세요. 내 말은 내가 책임져. 나는 지금 책임 못 지는 사람도 그렇게 말을 하고 다녀보세요. 1년만. 그러면 어느새 내가 책임지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 뻥을 쳐놓고 이 말을 책임지려고 그러면은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하겠어요. 그러면 뭔가 접근이 잘 용이해진다.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맞습니다.